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한국 증시 긴급 점검입니다. 오늘자에서도 국내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고요. 장마감하고 나서도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왜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안전하게 대응해야 될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니까 꼭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시는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댓글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옵니다, 매일 습관처럼 봅니다 하는 댓글을 보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 짧게라도 달아주시면은 그걸로 힘내서 영상 찍으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는 단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고요. 오늘 급락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메인으로 강한 거는 이 삼성전자가 제일 크게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도 리포트는 아니고요. 목표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마 모건 스탠리에서 이 반도체가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뒤를 이어서 국내에서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메인으로 하락세가 이어졌고 그 전날에 샌디스크나 마이크론이 급락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따라서 추가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변동성이 정말 컸어요. SK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 한 4%, 5%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렇다가 장막판에 갑자기 하락이 나오고 급락을 하면서 끌어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파락했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급락하면서 마감하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변동성이 컸고, 그래서 코덱스 SK하이닉스 레버리지입니다. SK하이닉스의 2배수 ETF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상승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2배로 빠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인데 이게 왜 11%고 여긴 7%냐? 오늘 장마감하고 더 크게 빠졌기 때문에 장마감 기준으로 2배수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건 SK하이닉스 곧버스예요. 하방에 2배로 베팅하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마이너스 2, 상방으로 2배가 마이너스 11%니까 하방으로 2배도 플러스 11%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는 뭐만 투자하는 것 같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본주 아니면 레버리지 아니면 곧버스, 이 4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덱스 200이고요. 이거는 코스피의 1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5.5%까지 급락을 했고요. 전날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다음 날까지도 마이너스 5.5%다라고 한다면 정말 크게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장마감하고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반도체 급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이너스 15%가량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이거 SK하이닉스 레버리지입니다. 역시나 상방 베팅이기 때문에 2배로 빠져서 마이너스 11%, SK스퀘어 SK하이닉스를 추종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1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락세는 대부분이 장마감 기준이 아니라 장마감하고 8시까지 대체거래소 흐름까지 다 체크해서 나온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마감에 본 하락세보다 조금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마감하고 더 빠졌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코스피의 2배수 ETF인데 오늘 마이너스 한 5.5%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마이너스도 한 10% 정도 하락했다, 2배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마감하고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S&P 500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 증시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슬슬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미국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이 S&P 500 ETF를 투자하는 사람이 상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 14위, 뭐 올라와야 13위, 13, 14, 15 이 밑에 있었거든요. S&P 500이.
근데 이번에 10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거래대금이 늘어난 거죠. 근데 미국 증시도 일부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빠져서 마감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레버리지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상방 2배수 ETF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이거는 하방에 베팅하는 1배수 상품이에요. 코스피의 하방. 그래서 코스피가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5%, 그래서 플러스 5% 상승했다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이건 곧버스입니다. 이거는 하방에 코스피 2배수 ETF예요. 그래서 1% 빠지면 2% 수익 난 상품이고, 오늘 5% 빠졌으니까 한 10% 정도 수익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곧버스나 인버스 상품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그러냐? 항상 얘기하지만 나중에 다 밀리고 나서 바닥에 관심을 상방으로 갖는 게 낫지, 하방 잘못 맞췄다가는 크게 손실난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S&P 500입니다. 똑같은 미국 지수를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건 삼성전자 레버리지, 삼성전자 2배수 상방 ETF입니다. 마이너스 11.9%.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죠. 아, 사람들은 요새 매매를 뭘 한다? 전력기기, 원전, 화장품, 2차전지, 제약바이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사람들은 항상 장 열리면 삼성전자를 살까? 아니면 삼성전자 레버리지 곧버스를 살까? SK하이닉스를 살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곧버스를 살까? 아니 미국으로 떠버릴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래대금에 눈에 보인다는 거고, 사람들이 이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것들이 이것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를 몸으로 익힌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 안에서만 노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유독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게 코스닥 지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외국인 기관 개인은 뭘 투자하고 뭘 사고 있을까 궁금하죠?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순매수고요. 오늘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조금 샀어요. 근데 1,700억이죠. 1,700억이면 산 건가요? 예, 안 산 거예요. 그냥 정말 관심만 가진 거고요. 이걸 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삼성전기 1,575억 원입니다. 얼마 안 샀죠? 얼마 안 샀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뭔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샀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 안 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2,800억 샀는데 사실 이것도 애매해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왜? 최근에 샀다 그럼 몇 조예요? 보통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사거든요. 근데 1,000억, 2,000억 산 거를 우리가 샀다고 할까요? 이거는 산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조금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오늘 개인입니다. 오늘 개인도 많이 사진 않았는데 그래도 적지 않게 샀다. 왜? 삼성전자 5,800억, SK하이닉스 3,300억, 총 9,000억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안 샀다라고 했는데도 9,000억인 거면 2,000억, 1,000억 산 거는 사실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이 정도 사야 그래도 조금 그래도 샀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은 오늘도 9,000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오늘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8,700억, 삼성전자 우 500억 해가지고 어쨌든 1조까지는 아니어도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털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SK하이닉스 순매도는 멈췄고요. 삼성전자만 매일 털고 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이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 이틀 정도는 SK하이닉스 매도를 멈추고 삼성전자 매도만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관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순매도, 기관은 SK하이닉스를 던졌더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도 이제 뭐 이거저거 던지긴 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되고, 이 물량 그대로 개인한테 넘기고, 물량 그대로 개인한테 넘기고, 기관한테 넘기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연일 일주일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6월 초 5월 말부터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증시를 어떻게 보던 간에, 반도체를 어떻게 보던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반도체를
연일 순매도하고 있다. 그것도 천억 단위가 아니라 수조 단위로 순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를 다 떠나서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분할 매도는 하고 가야 된다. 적어도 물량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아직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국인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3, 4일 연속으로 수조 원대로 순매도하면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좀 괜찮아지려면 적어도 외국인이 2, 3일 정도는 연일 조 단위로 순매수를 하거나 적어도 5천억 이상 단위로 순매수가 들어가 줘야 아마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왜 이런 흐름,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흘러나오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도 사인이 아니에요. 목표 주가를 좀 내려잡아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좀 과하게 목표가를 잡았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리포트인 거죠.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나왔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43만 원에서 한 10% 정도 내렸어요. 39만 원으로 낮췄고요. 39만 원 낮춰도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은 맞아요. 네, 기준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 중에서 2곳은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했고요. 15곳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유지. 근데 한 곳 키움증권은 하향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목표 주가 하향이 3월 이후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4개월 동안 없다가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목표 주가 하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반기에는 EPS 상승률 둔화와 메모리 산업 변화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일단 이 주당 순이익 상승률 둔화는 왜 그러냐면 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상승률을 봤을 때 작년 상분기가 메모리 반도체 상승률이 되게 두드러졌거든요. 그 당시에 디램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3분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1분기와 작년 1분기, 올해 2분기와 작년 2분기 비교하는 거랑은 아마 조금 크게 차이가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작년 3분기부터 디램 가격이 크게 솟았기 때문에 그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열심히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보다는 변수가 많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좋게 보고 있었는데 목표 주가를 내린다고? 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가에는 악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국인의 매도가 결국에는 주가를 하향시킨다라는 내용의 기사나 또는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일본의 이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를 한 건데, 보시면은 이 연한색이 외국인의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뮤추얼 펀드, 이게 국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면 일본의 기관이고요. 한국이면 한국의 기관이겠죠.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가가 꺾이고 주가가 하락하고 할 때 가장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아니라 외국인의 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딱 정점이거든요. 보시면 정점까지 외국인은 열심히 사죠. 열심히 사고 하는데 정점 딱 찍고 나서 외국인이 엄청 팝니다. 그거를 국내 기관, 그러니까 일본 내 기관이 열심히 받아줘요. 이게 이제 99년에서 2000년 과거 IT 버블의 피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열심히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점 찍고 하락했더라. 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개인은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랑 관계가 없고 외국인의 매도가 영향 줬다. 그래서 실제 2025년에서 6년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현재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엄청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똑같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정점이 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국내에서는 외국인 순매도가 엄청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지수가 하락하고 국내 반도체가 급락하는 데는 외국인의 이탈이 상당히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적인 요인보다도 결론적인 외국인의 물량 매도에 영향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반도체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형 데이터 센터의 건설 취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왜 매출이 나죠?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 나는 거예요. AI 기업이 있고 AI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뭐 주문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이 되면은 거기 안에 AI 가속기가 들어가고 AI 가속기 안에는 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렇게 수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이 만든다고 했다가 취소되고 이러면 상당히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취소됐어요. 2100에이커 규모의 디지털 게이트웨이 데이터 센터 캠퍼스 일부를 건설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게이트웨이는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계획된 데이터 센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됐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요. 뭐 주변에 공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주거 환경에 위협이 된다. 왜 위협이 됩니까? 뭐 공원은 핑계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주변 경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값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먹으면 내가 쓰는 전기값도 올라가 버려요. 그 영향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안 돼 하다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모펀드 관련된 기업인 블랙스톤이 이번 7월 2일 버지니아 대법원에 공식으로 안 할래 철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하나씩 취소가 되다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하기로 해놓은 것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을 빼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보통 중간 선거를 앞두잖아요. 이런 중요한 선거를 앞두면 이제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투자가 밀리거나 또는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주민이나 그 사람들의 좀 의견을 듣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서 돈을 막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중간 선거를 앞두면 이 대형 건설이나 대형 인프라 투자는 좀 지지부진해진다. 과거에도 뭐 터널이나 아니면 대규모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두고 밀리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 반도체 쪽에 살짝의 취약함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발표 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의 MOU 부산 언급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장마감보다도 하락폭이 더 컸어요. 장마감보다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국내 지수에 대한 급락세가 더 컸어요라고 제가 말을 했죠. 왜 장마감보다 장마감 하고 나서 더 크게 하락이 나왔나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미국 이란이 계속 싸웠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최근에 그냥 호르무즈 해협에서 싸우고 화해하고 뭐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봤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지금 협상한다라고 했던 그 MOU를 끝났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MOU가 깨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 그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부만 따온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끝났다고 본다. 그래서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진 않겠지만 시간 낭비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서로 미사일 쏘고 싸우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뭔지 아시죠? 그들은 병든 사람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고 장마감하고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도 급등하고 채권 금리도 급등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유가가 뭐 68달러, 69달러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다시 74달러까지 플러스 5% 급등한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1% 정도 4.57%대로 급등했습니다. 1%가 급등인가요? 예, 채권 금리는 급등이 맞아요. 이거는 진짜 많이 오른 거고 4.4를 겨우 지키고 있었는데 이걸 4.5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부정적이죠. 왜 올라가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얼마 2.88%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닥에서 7월 들어서 추세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가가 오르고 서로 싸우는 게 미국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더 크게 영향 주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어디냐? 수입국들이에요. 바로 일본이랑 한국이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들은 이 금리에 더 민감해지고 금리에 대한 급등세나 상승세가 더 강해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뭐 금리 동결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은 정말 이악 물고 정말 이 눈물을 머금고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화가 안 잡혀요. 엔화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엔화가 약세라는 거예요. 이게 달러 엔이거든요. 엔 달러기 때문에 실제 내가 달러를 살려면 엔화를 얼마를 줘야 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44엔에서 148엔, 152엔, 156엔, 지금 162엔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상 정부에서 개입을 해도 엔화가 안 잡힌다. 그럼 연속으로 6월에 이어서 7월도 금리 인상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일본이 2번 연속 금리 인상한다면 한국도 이번 7월에 금리 인상해야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시장의 부담으로 전 작용하고 있다.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대로 계속 손을 묶고 아예 그냥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2024년 엔비디아도 실적의 가파른 성장으로 주가 크게 올랐어요. 23년, 24년. 근데 그 이후에 추가 성장은 뭐가 필요했냐? 과연 이대로 수요가 이어지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까? 불확실성이 컸어요. 그래서 한 차례 급락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단가라든가 실적을 보여주면서 다시 우상향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판가 상승으로 올라간 이후에 한번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질적 성장이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다시 고점 돌파하고 상승하더라. 엔비디아도 그런 과정 겪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가파른 판가 상승 이후에 실적 증명과 수주 증명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시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장기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선급금 받았다 했더라도 과연 그들이 지킬까? 그들이 장기 계약 그대로 유지를 할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그 의심에 정말 그 불신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계속 반영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해 줬을 때 다시 한번 돌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중간 조정은 엔비디아도 그랬고요. 필수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일본, 한국 채권 금리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증가가 지수에 선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밀리고 국내 증시도 저는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7월 10일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거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7월 16일 한국 금리 인상 이전까지 저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사야지, 저가 매수해야지, 음봉 매수해야지. 지금이 뭐 리먼 브라더스 때만큼 저점이니 언제만큼 저점이니 해서 따라 살 때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지금은 저가라고 따라잡을 때 아니고 음봉이라고 저점 매수할 때 아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밖에 안 나가야 비를 맞지 않아요. 우산 쓰고 나간다고 해서 우비 쓰고 나간다고 해서 비를 안 맞는 게 아니고 안 젖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예 그냥 비가 올 때 천둥번개 치면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매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좀 계좌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손실을 좀 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항상 좀 안정적으로 대응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조심해라, 다음 주까지는 좀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픈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수록 더 손을 묶어놔야 되고 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아무리 바람을 많이 불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결국엔 그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나가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떠오른 다음에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일단은 손 묶고, 반도체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부 항상 매도를 해놓고 나서 일부만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제가 5월 말 6월부터 일부 적어도 절반은 매도를 해놔라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 묶고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괜찮거나 이제 조금 해볼 만한 시기가 오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답답하고 지루하더라도 참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래요. 하기 싫은 게 해야 될 것들이고요. 재미없는 게 해야 될 것들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해야 생각보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돈이잖아요. 중요한 돈이잖아요. 잃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재미없어도 안전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이거나 좀 극한의 수익을 바라는 대응이 아니라 저처럼 좀 안전하고 좀 안정적인 방향이나 전망이 궁금하다 또는 관점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유튜브 습관처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뭐 자료집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장이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새로운 업종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니까 로봇이나 뭐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등등 저희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당일 상승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정리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무료로. 그다음에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저희가 뉴스라든가 시황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고, 테마주도 매일 무료로 정리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 대표가 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쓴다, 저희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뭐 입력할 데도 없고 뭐 입력할 필요도 없고, 제가 받는다고 해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무료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그거에 대한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바로 허용하시겠냐 물어봐요. 그럼 그때 바로 허용해 주시면 푸시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저희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자료집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뭐 로봇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봇, 뭐 테슬라, 반도체 다 무료니까요. 밑줄 본전이죠. 그냥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이제 7월 8일, 7일, 6일, 3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장전에 저희가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려요. 매매하지 말아야 될 때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에요. 오늘 이런 이슈가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거 좀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써있죠. 반도체 관련주 조심,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저희가 매일 무료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무료예요.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시황 테마주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유튜브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들 다 읽고 있고요. 그 댓글들 보면서 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최대한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꼭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